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가족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원주 중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의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졌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사업이 업주의 평법에 혈세만 셉니다. 월급도 평균 35만 원만 줬습니다. 경찰 유류비 환급 신한카드 만듭니다. 대상자의 3분의 1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자발적 참여라고 했지만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대표이사도 몰랐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쇼판 시작합니다. 네, 오연주 앵커의 휴가로 금요일까지 제가 대신 진행을 합니다. 2주 연속 저희 뉴스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후폭풍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국감을 진행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국감 파행 진풍경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관도 야당 의원들도 자리를 채웠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은 여당 의원 불참 속에 국정감사를 강행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시간을 5분 늘리는 등 여당 의원들이 없는 사이 마음껏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열었지만 국감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의가 열린 사이 야당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 표결 직전 길게 답변했던 이준식 장관에게 호통쳤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점수를 매기는지 장관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감이 파행되는 동안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대기했습니다. 저희 국회 쪽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국회의 결정을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임됐으니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지만 의원들은 장관 대신 주로 차관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으로 굳은 표정의 김재수 장관이 들어옵니다. 야당 의원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대표 선서를 합니다. 선서. 의원들은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장관의 자질 자격이 없고 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재 해지 차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농업, 농촌 현장 문제를 성실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김 장관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입을 연 건 단 한 차례뿐. 김 장관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이 다니는 수원의 한 교회에 공사가 기부한 것에 대해 해명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법인 차원에서 여러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김 장관은 국감 내내 고개만 끄덕이는 식물장관 신세가 됐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야당은 자학개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우경 기자입니다. 정세균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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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대표가 다수당의 횡포를 비판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저도 33년을 정치권에 있었지만은 정말 이런 다수당의 횡포는 처음 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표 유고 사퇴라며 정세균 사퇴 관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129명 의원 전원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학 개그라며 여당 대표의 단식을 비판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 달라고 필리버스터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밥을 안 드시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서 여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며 반쪽 국감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재수 장관 탄핵 소추도 가능하다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일단 정 의장이 제안한 국감 2, 3일 연기를 받아들이며 냉각기를 갖자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2, 3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대표가 단식하는 여당이나 장관 해임을 건의한 야당이나 모두 명분이 부족해 더더욱 지지층 결집에만 집착하며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맨입으로는 안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직전에 한 이 말이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야당의 하수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도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의장석에 가서 인사하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한탄합니다. 그랬더니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답.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안 내.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야당은 해임 건의안 철회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과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내걸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기획 정세균 의장 주연의 정치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정 의장은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변인 얘기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사에 이어 정 의장의 발언을 빌미로 정기국회가 두 차례나 파행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도 의장이 정치색을 좀 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강상구, 박소영 기자와 함께 국회 상황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먼저 이정현 대표의 단식, 이거는 본인의 혼자 결정입니까? 네, 이정현 대표의 그 단독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말렸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에 쓸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낸다는 건데 시간이 없다면서 이정현 대표 본인이 강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장의 사퇴와 단식을 연계해서 네. 국회 정상화의 퇴로를 막았다라는 식의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마지막에 접을 때 뭔가 또 명분이 필요할 텐데 강상구 기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부터 1인 시위에 나서고 중진 의원들이 이전 같으면 물러서 있을 텐데 전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 요즘 뭐가 달라진 겁니까? 굉장히 투쟁 본능이 좀 강해졌죠, 아무래도.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쇄신파로 해서 좀 이런 싸움에 좀 뒷짐을 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형편이고 네. 의원총회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박찬호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 그래도 국정감사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되돌아온 거는 눈총과 타박이었다는 거죠. 김무성 전 대표는 결국 가장 먼저 1인 시위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나서서 네. 깎아먹은 당내 점수를 지금 만회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자기도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 박소영 기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얘기는 좀 없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적어도 겉으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거 좀 소탄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 뭐 이런 자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건이나 아니면 예. 미르재단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에 상당히 유리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감사가 파행을 하면 야당이 손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뭐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저 야당이 도끼를 들고 파리를 잡은 격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세균 국회의장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뭔가 이 중재자라든가 그런 데 머물지 않고 뭔가 지금 딴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죠. 네, 이제 주로 여당에서 사실 그런 의혹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그 정기국회 때 개회사에서도 사실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이 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예. 자기 정치를 한다. 그래서 자꾸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 기자. 예. 한 기자도 정세균 의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전에 바로 19대 때 정의화 의장하고 당장 비교해봐도 상당히 다른 스탠스는 분명해요. 그렇죠. 정의화 의장만 하더라도 청와대나 여당이 이거는 해야 되니까 직권상정 좀 해주십시오 해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는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국회의장실에 몰려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었죠. 네. 정의화 의장도 그 당시에 이미 뭐 자기 정치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비판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예. 분명하게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에 비하면은 정세균 의장이 확실히 이건 좀 너무 야당이 경도돼 있다. 네. 결국은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차기 대권에 확실히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청와대의 기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정현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까지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심기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강 기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고 힘을 합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직원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35km 지점이 가장 힘든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장 기러기가 방향을 제시하면 뒤에서 응원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직접 공격은 없었지만 대신에 이제 내부 전열을 가다듬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대장 기러기라고 표현한 게 상당히 그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이 기러기가 왜 멀리 가는지 아냐. 이렇게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V자로 이렇게 또 날아가면서 그렇죠. 호의도 하고 뒤에서 소리도 질러가며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박소영 기자, 지금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이 정치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이거 국정감사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오늘처럼 파행된 게 계속되느냐 그러는데 자, 박 기자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그러니까 내일 당장은 국정감사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 여야가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이랑 그리고 그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맞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가 않죠. 일단 국감을 좀 공전을 시키면서 당분간은 냉각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감이 파행되고 나면 지금 여야 지도부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서로 뭐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어. 이건 다 우리에게 좀 남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한심한 정치를 욕하고 있죠. 근데 한심한 정치라는 게 욕하는 대상이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 그리고 미르재단에 대한 관심은 어쨌거나 줄어들었습니다. 한심한 정치가 그 자리를 메웠죠. 이거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프레임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대신에 국회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여당이다라는 비판은 당장은 좀 그 목소리가 작더라도 며칠 지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비난은 여당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힘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지금 제대로 판 벌어진 미르나 우병우 문제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참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29일로 예정된 외국의 행사에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확정이 돼 있습니다. 29일에 믹타 회의라고 믹타가 네. 그냥 그대로 풀어 쓰면 됩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타일랜드, 네. 오스트레일리아 예. 해서 지금 호주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정세균 의장 인터뷰를 그동안 추진을 하느라고 일정을 계속 체크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일찍 확정돼 있던 몇 달 전부터 확정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정세균 의장으로서는 외교 의전을 감안하면 가는 게 맞는데 네. 다만 이 회의가 이런 국회 상황을 네. 무시하고서라도 가야 될 일정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의 판단 어떻습니까? 정세균 의장 출국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아닙니까? 정세균 의장 지금 한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고민이 될 거다. 아하. 그리고 박소영 기자. 네. 오늘 이제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기자들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그 김영란법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직접 식판을 들고 네. 뭐 배식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는데요. 물론 식비도 각자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각자 각출을 해서?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그 구내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으로 식사를 때우는 모습이 네.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좀 질펀하게 회식했던 그런 문화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장면에서 재밌었던 게 각자 계산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1인당 하나씩 다 카드로 계산하는 아하. 바람에 조금 그 서빙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예, 좀 그런 문제도 또 약간 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협상을 문제 삼아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지진 피해까지 겪고 있는 울산 시민들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공장 안 기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북적거려야 할 공장 정문 앞 도로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측은 오늘 전면 파업에 이어 이번 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인근 식당과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파업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버리고. 조선업 불황에 지진 피해까지 당한 울산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기화는 안 되시면 좋겠는데 지진도 나고 이러니까. 함께 파업에 들어간 전주와 아산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농협이 아마 최초로 안 간 것 같아요. 현대차는 올 들어 노조의 20차례 파업으로 자동차 11만 4천 대를 생산하지 못해 2조 5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동을 중단한 협력업체들은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에 굶어 죽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보고 파업 때문에 좀 납품을 못 하고 있지 지금.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현대차 노조는 조만간 임금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22년 만에 연대 파업을 벌이는 겁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합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철도 파업은 내일 오전 9시 시작됩니다. 서울 지하철 1, 8호선과 부산 지하철 전 노선이 파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의 연대 파업은 22년 만입니다.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KTX와 수도권 통근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평소의 60% 수준, 화물 열차는 30%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정상 운행되고 낮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성과 연봉제입니다.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교류하지 않고 자기 노동에만 집중해서 나 돈 내겠다.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불법 파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코레일과 서울시는 18,000여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면 교통과 화물 운송 대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지하철 9호선 출퇴근길 인파 탓에 지옥철이라고 불립니다. 서울시는 개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손잡이 하나 잡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데요. 내일 지하철 파업으로 9호선에 승객이 더 몰릴 전망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현주 기자가 지하철 9호선에 탔습니다. 숨가쁘게 뛰어내려와도 기다리는 건 발 디딜 틈 없는 플랫폼뿐입니다. 열차 도착 알림에 가방을 고쳐매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문이 열려도 한 번은 못 탑니다. 아슬아슬 몸을 밀어넣은 마지막 승객을 보며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막 이렇게 몸 부딪히고 하니까 좀 불쾌한 게 있죠. 아침에 힘들게 또 출근해야 되니까. 제일 붐비는 시간대인 8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 급행 열차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들 정도로 붐비고 또 꽉 막힌 모습입니다. 손잡이엔 이미 손이 몇 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옥철 오명의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144량을 160량으로 늘렸지만 승객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지난해 3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셔틀에 한해서만 그렇지 그 나머지 그냥 급행들은 기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승객 분산을 위한 850원짜리 급행버스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1호선에서 8호선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 지옥철 9호선이 더 복잡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도 좀 붐비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다 파업을 하고 나면 더 훨씬 붐비지 않을까.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풍속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와 교사가 만날 수 있는 투명한 유리로 만든 상담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전통 깊은 한 고등학교. 교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복판에 유리로 된 면담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쪽이 훤히 보이는 이곳 면담실에서는 학부모와 선생님이 상담하는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측은 이달 초부터 교실과 외부 장소에서의 학부모 상담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의 모든 만남은 교무실 면담실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는 청정구역입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 간 부담감 없이 서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교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빈손으로 오기가 조금 이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학교의 조치에 수긍하는 모습이지만 조그만 성의까지 막는 데 대해선 아쉬움도 나타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학교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최소한의 거는 음료수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김영란법 시행으로 온정주의가 강했던 학교 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경주와 인접한 울산과 포항의 산골 마을들은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성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산길을 따라 차로 20여 분을 달리자 한 마을이 나옵니다. 진앙지인 경주와는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딴 강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마을의 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입니다. 2톤 가까운 무게인 이 표지석이 지진의 충격으로 10cm가량 뒤로 밀려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보니 흙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주택도 벽이 쩍쩍 갈라져 위태로워 보입니다. 집이 무너질까 봐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20여 명이나 됩니다. 가슴 두근두근해요. 막 돈 넣고 이래가 막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자녀들도 이제 집을 마련해가지고 빚내가리가 막 기가 딱 차요. 지진 피해가 만만치 않지만 이곳은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행정구역이 달라 복구 비용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민들은 박탈감이 큽니다. 행정 단위로 특별 재난 지역을 경주시만
하고 여기가 한 7km 내지 한 10km 이내 지점입니다. 이게 진앙지라서. 지진 피해 복구 관심이 경주에만 쏠리는 사이 인접한 울산과 포항의 산골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복판에서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이런 이름의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정경버스를 불태우려고 하는 등 일부 참석자들의 과격 폭력 행위가 문제됐던 바로 그 집회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단체가 중심이 돼 투쟁본부를 만들고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빈소엔 야당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우리 기자, 먼저 백남기 씨 유족들이 왜 부검을 반대하는 겁니까? 네, 백남기 씨 유족과 시민단체는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한 만큼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찰이 원하는 부검 계획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경찰인데 계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저희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경찰의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이런 유족 입장 등에 따라 법원이 경찰의 부검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빈소는 어제와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명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투쟁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토요일인 10월 1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은 시민단체 200여 명도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6개 중대 480명을 동원해 만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에서 백 씨에 대한 모든 진료 기록을 받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정치권에서는 누가 오늘 조문했습니까? 네, 조문객들 중에는 야권 유력 인사들이 역시 많았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백 씨를 조문하면서 이른바 백남기 특권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도 의원들과 함께 빈소를 찾아 진상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젯밤 12시쯤 백 씨를 조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고 백남기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을 조사한 뒤 지난 21일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문제였습니다. 수사팀은 영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수뇌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민했습니다. 검찰은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권 향배 등을 고민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1,75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에 임금으로 500억 원을 지급하고 일감도 770억 원어치나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1,300억 원이나 빼돌린 건 재벌 수사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그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외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조 원대 사기극을 벌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불법 다단계 방식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한 투자업체 대표가 외환거래 상품을 소개합니다. 100% 합법적인 사업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환차익 거래로 월 2에서 3%의 수익도 보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 일본 엔 이렇게 쌍을 땄죠. 그래놓고 어떤 나라의 돈 가치가, 통화 가치가 더 오를 것이냐. 하지만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000여 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외환 거래로 단 한 번도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다단계 업체의 전형인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수수료를 나눠줬습니다. 김 씨는 2014년 672억대 다단계 업체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재판 기간 동안 다단계 업체 규모를 15배 넘게 키웠습니다. 최근까지 전문 모집책 200명을 두고 전국에 지점을 18개나 운영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회사를 급습해 현금 209억 원을 압수하고 김 씨 계좌에 있던 681억 원을 지급 정지했습니다. 또 김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모집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중학생이 학교 교정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괴롭힘을 참다 못해 그랬다는데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 화장실부터 복도까지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2학년 15살 김모군이 같은 반 친구 정모군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냥 앰뷸런스 오는 거 알고 앰뷸런스 왔구나 이러고 또 무슨 일 터졌네 이러고 그냥.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찔린 정군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군은 평소 정군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군은 2교시가 끝나자 김군을 이곳 화장실로 불러 괴롭혔고 이를 참지 못한 김군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군은 앞서 1교시에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알렸지만 학교 측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이 이제 오늘 발의원이었고 그런 과정을 이제 상담 중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등교할 때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정부는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일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들은 온갖 편법, 불법을 통해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할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직원이 상자에서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를 빼내 생산시설명이 적힌 라벨을 붙이고 새 박스에 옮겨 담습니다. 가져온 거 150이었는데 왜 남지? 새 제품을 사다가 포장만 바꾸는 이른바 박스가리로 신고된 영상입니다. 이처럼 새 제품을 사다가 직접 만든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장애인 고용 비율을 어기다 적발된 장애인 생산시설이 45곳에 달합니다. 심지어 소모용품을 발주한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편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로 저희들이 하진 않았어요. 조사 능력의 한계인지는 몰라서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최악입니다. 지난해 근로장애인 1인 월평균 급여는 35만 1,000원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별 근로자의 그 소득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전국 448개로 매출액이 연 5,400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경차 이용자는 1년에 10만 원까지 기름값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차에 기름을 넣고 이 유류세 환급 카드로 결제를 하면 리터당 25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류세 환급 제도는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았지만 지난해 이용자 수는
전체 환급 대상 10명 중 4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환급카드를 신한카드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9년째 신한카드에 독점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이제 그 고득점 순에 의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덕분에 신한카드는 경차 관련 유류 매출 1조 원, 카드 수수료도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업체만을 보호하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다양화시켜서 시민들도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환급카드는 경차 주유에만 쓸 수 있을 뿐 물건을 살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외면을 자초한 부실 행정의 단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름을 바꿔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할인 규모와 품목을 대폭 확대해 판이 커진 모습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이 아파트 한 채가 경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백화점에서는 1등 경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7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내놨습니다.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 등 700개가 넘는 품목을 최대 80%까지 할인합니다.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가 신규로 한 50여 개 브랜드가 추가로 세일을 참여하게 되었고 100여 개의 세일률을 증대시켜서 올해 행사엔 유통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 40개사도 참가해 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TV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고 행사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은 일주일간 국경절, 황금 연휴입니다. 소비 진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일 의류 브랜드의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사흘 뒤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류 열풍 속에서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모방한 짝퉁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짝퉁 방지 기술 설명회까지 열렸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를 열자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쿠션이 나타납니다. 언뜻 봐서는 정품과 똑같지만 모두 위조품입니다. 한국 화장품과 겉으로 봐선 구별 안 되는 정교한 짝퉁 제품들.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짝퉁 때문에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짝퉁을 골라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만져보면 진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진품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어 촉감으로 짝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팩 상자에 보안 기술을 적용해 기울이면 색상이 변하고 스마트폰을 제품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정품 여부가 확인되는 앱도 있습니다. 로고에 3D 홀로그램 기술을 넣어서 짝퉁을 막기도 합니다. 짝퉁 제품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품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고 중국 짝퉁을 잡아라. 진품 인증을 위한 제품 보안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중국 내륙에도 K푸드, 한국 음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육개장과 삼계탕 등 우리 한식을 먹어보고는 하오츠 맛있다를 연발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중국 우한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내륙 물류의 중심 도시 허베이성 우한. 1,000만 인구 가운데 대학생만 110만 명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익숙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식, 한류의 장이 섰습니다. 삼계탕에 달콤한 과자, 떡볶이까지 등장했습니다. 很软，然后很好吃，然后很筋道。哦，是从韩国来的吗？ 서툰 손놀림이지만 김치도 직접 담가봅니다. 因为是第一次做，所以调料放的有点多，可能味道还比较重。 한국 막걸리를 음미하고 매운 쥐포 빨리 먹기 대회에도 참여합니다.
한류 문화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농식품부의 K푸드 페어는 상해와 청주에 이어 이번이 8번째. 중국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한 수출 상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한식이 중국 젊은 층 입맛을 사로잡으며 중국 내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TV조선 김지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500일을 앞두고 한식재단과 함께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 10선을 발표했습니다. 메뉴에는 모던 불고기와 영양 한우 갈비탕, 간편 잡채 등이 심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TV조선이 특정 보도한 재단 미로와 K스포츠 재단 사건.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만 두 재단을 설립했다는 정경련의 해명이 석연치 않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 당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게 정경련 입장인데요. 정작 이 두 재단의 이름을 올린 기업체 대표이사들은 재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직접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안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연금을 한 푼도 안 낸 정경련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위임을 받아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두 재단의 창립회의가 대기업 전무나 부사장 등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조작된 사실이 TV조선 보도로 처음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위임이 된 상태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임의 주체인 대표이사조차 출연 여부를 모르고 심지어 재단 이름도 몰랐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요? 네네네.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그게? 설립자 중에 하나다 이거죠. 또 다른 대기업 대표이사도 TV조선 측에 모르는 일이라고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 부사장도 비슷했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 뭐죠? K스포츠 재단. 전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나 부사장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전경련은 자발적 참여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답변을 피합니다. 제가 지금 통화받으시 상이 아니에요. 전경련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이 중단돼 4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고급 타운하우스인데 파행을 겪게 된 건 예금 보험공사 때문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언덕 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고 건축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일대의 타운하우스 개발 부지입니다. 개발이 묶이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가구 수는 모두 68세대, 피해 면적만 7,800여 평에 달합니다. 한 채당 8억 9천만 원인 54평 타운하우스를 짓다가 2012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자금을 대출해준 H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받고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관여하면서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시행사는 완공을 앞둔 두 단지 28채를 먼저 분양자들에게 넘기고 자금을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경영이 부실해 공사 속개가 힘든 상황. 시행사는 예보 측의 이들업체 이름으로 된 주택 28채 명의를 분양자들로 변경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보 측은 시행사가 H저축은행에서 빌린 83억 원을 분양자들이 연대보증해야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분양자는 없었고 자금이 막힌 시행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시행사와 분양자 측은 예보 측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사업을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83억에 대해 연대보증을 씁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보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대보증 해제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70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40여 명. 집한채 인자 생기고 나머지는 벌어서 열심히 갚아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계약 덜컥 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저희는 피눈물이 나지. 분양자들은 4년째 집도 돈도 못 받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우리와 관계 깊은 중국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분양 전쟁이 벌어지고 위장 이용까지도 성행하는데 일부 신도시는 사람 한 명 찾기 어려운 유령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쏟아지는 사람들로 문짝이 떨어지고 다리가 끼이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지난 14일 중국 항저우시 아파트 분양소의 풍경입니다. 시정부가 외지인에 대해 1주택 이상 구입을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안을 내놓자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로 때 아닌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최근 G20 회의를 치른 항저우는 집값이 작년보다 40%나 급등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최근 부동산 대출을 더 받기 위해 가게를 분리하는 위장이혼 열풍이 불고 있는데 광저우시에도 이혼 신청 정원이 이미 꽉 찼습니다. 중국 신도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157m 높이의 대형 조형물까지 우뚝 세운 중국 랴오닝성의 신도시 션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중단됐고 자동차 한 대, 사람 한 명 찾기 어려운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신도시 개발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신도시에 쌓인 주택 재고량은 무려 1억 명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 부는 부동산 열풍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초박빙 판세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될 클린턴과 트럼프의 TV 토론. 모두 3차례 진행되는데 그 첫 토론회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첫 TV 토론회를 건강 이상설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려한 치장과 역동적인 제스처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he has a challenge because Donald Trump is inveterately says things that aren't true, but also not let Donald Trump get away with what.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변칙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토론 전부터 빌 클린턴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을 방청석에 앉히겠다고 시사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preparing, and you know it's like where's Hillary Clinton this week?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과 트럼프의 각종 막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대 대선 가운데 최다인 1억 명가량이 TV 토론을 시청할 전망입니다. 지난 1969년 인류의 달 착륙 중계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방송 이벤트입니다.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TV 토론을 보고 표심을 결정하겠다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트럼프와 클린턴은 내일 첫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와 말까지 총 3차례 TV 토론회를 통해 백악관 입성을 위한 진검승부를 벌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육중한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사들. 말을 타고 적을 향해 돌격합니다. 갑옷의 말 무게까지 700kg에 육박하는 기사들의 대결에 창이 박살나거나 낙마하기 일쑤입니다. There is those dangers in particular, and of course you're working with horses. That's always a bit of a risk and things like that. 호주에서 3년째 열리고 있는 중세 축제인데 중세 체험을 위해 세계에서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중국 경찰이 덮친 한 시골 마을의 창고. 우량예나 마오타이주 같은 고가의 명주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모두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 술입니다. 쿤샨시의 한 마을에서 60여 명의 업자가 창고 4동에 제조시설을 차리고 가짜 술을 만들어 팔았는데 우리 돈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형형색색의 열기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구름 위에서 맛보는 차 한 잔의 여유. 열기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감동입니다. 독일 북부 글러트베크에서 출발해 더 멀리 날아간 팀을 가리는 열기구 대회에서 그리스까지 장장 1,800km를 날아간 스위스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면서 음악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운동족들을 위해 귓구멍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 목걸이 스피커 등 웨어러블 무선 제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신정인 씨. 목에 걸린 무선 이어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평소엔 보통 무선 이어폰이지만 운동을 할 땐 스피커가 됩니다. 귀에 땀도 찰 수도 있고 답답하고 줄 때문에 머리가 엉키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귀에 꽂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편안한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음성으로 읽어주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하세요? 만보기 기능으로 운동량을 체크합니다. CD 음질을 뛰어넘는 하이파이 음원과 외장 스피커를 탑재한 다양한 사용성을 앞세워서 앞으로도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양쪽 귓구멍에 쏙 들어가는 완전 무선 이어폰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경적 등 위험을 알려주는 소리는 더 잘 들리게 하고 귀에 거슬리는 바람 소리는 걸러주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개발진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작아서 안 들어가서 그게 센서가 동작을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커서 그 센서가 닿이지 않아서 안 켜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애플 역시 아이폰 7과 함께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올 상반기 무선 이어폰 시장 규모는 유선 이어폰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집 앞 골목이나 숲속 계단에서 영화를 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동네 계단 곳곳을 무대로 한 색다른 영화제가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택과 주택 사이 좁은 골목 계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 손에 강냉이를 든 채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합니다. 우리 애기들 많이 놀랬지? 이제 괜찮아. 주민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골목 영화제. 이웃들끼리 모여 TV 보던 추억을 되살려 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골목길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거리고 장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화를 같이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색다른 경험입니다. 한 40년 정도 살았는데 직장맘이라서 동네 주민 만날 기회도 없고 또 학교 엄마들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우거진 숲속이 영화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영화 상영 전에 원작자가 직접 영화 설명도 해줍니다. 영화에 더 잘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귀뚜라미 소리와 나무들도 잘 우거진 곳이어서 영화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모여 감상하는 영화 한 편으로 주민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70년대까지 나환자와 고아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했던 파란 눈의 가족이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유품에서 사진 수천 장이 발견됐는데 당시 한국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 사이로 파란 눈의 부부가 보입니다. 부산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만들고 가족이 되어준 호주의 맥켄지 부부입니다. 두 딸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 메헤란, 메헤영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메시 부부는 20년 이상 한센병원을 운영했지만 결국 일제에 의해 추방됐고 근데 이제 일장기가 서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나환자촌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장한 두 딸은 각각 의사와 간호사가 돼 6.25 전쟁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운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당시 쌍둥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도 남자애만 데리고 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구호품을 줄 때 애들을 다 데리고 와야 준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2012년 장녀 메헤란 여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2대에 걸쳐 한국을 사랑했던 호주의 메시 가족. 평생을 의료 봉사했던 그들은 사진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게임 캐릭터는 줄줄 외워도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는 잘 모른다고 하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나훈이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앱을 개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240명 이야기를 매일 알려주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애들이 효과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아이들도. 보람 있죠. 네. 그러니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공부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교육 앱이 20개가 넘습니다. 선생님의 헌신 덕에 학생들은 어렵게 느꼈던 역사 공부와 더 친해질 수 있게 됐네요.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은 슈틸리케 감독이 확 달라진 모습으로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시리아의 월드컵 최종 예선 무승부 이후 슈틸리케 감독의 지도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원보다 3명이 적은 20명만 선발했던 건 결국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Entonces es simplemente, ahora ocupo este cupo que me da derecho y cierro una puerta que no debería haber abierto. Eso es todo. 침대 축구에 불평을 드러냈던 것도 자신의 핑계였다는 슈틸리케 감독. 선수들에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교체에 불만을 품고 물병을 걷어찼던 손흥민의 행동에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Y eso es, lo vamos a hablar una vez más, pero él también tiene que entender que un entrenador también debe seleccionar los jugadores de un contexto que todo el mundo se encuentra a gusto. 역시 소속팀 감독과 불화설을 낳았던 기성용과 이청용도 언급했습니다. Para nosotros todos los enfados fuera del campo nos dañan, nos molestan. Yo quiero jugadores que se enfadan dentro del campo. 베테랑 수비수 곽태희와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대신 김신욱을 선발한 것도 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드러운 옆집 할아버지 이미지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신을 시도한 슈틸리케 감독. 다음 달 6일 열리는 카타르전이 첫 입증 무대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의 비보가 이어졌는데요. 아놀드 파마, 호세 페르난데스, 이광종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뒤집힌 보트 한 대가 방파제 바위에 반쯤 걸쳐져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마이애미의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가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바에서 망명한 페르난데스는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오른 유망주였습니다. I don't know if there's words to express, how I feel. It's a tremendous loss, and my heart goes out to his family.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 센터에서 심장 질환으로 숨진 아놀드 파머는 골프의 대중화를 이끈 전설이었습니다. 1955년 프로 데뷔 후 통산 95승을 거뒀고 마스터스 4차례를 포함해 메이저 대회에서 7번이나 정상에 올랐습니다. PGA 투어에서는 62승을 거둬 역대 5번째로 많은 승수를 쌓았습니다. I think he's left the biggest legacy of any sports star over the past century.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광종 전 감독 역시 52살의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을 따낸 명장이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혹시 황덕균이란 선수를 아십니까? 프로야구 팬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무명의 넥센 투수가 데뷔 15년 만에 첫 승을 거둬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테마 인터뷰에서 박상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머쓱한 표정으로 홀로 그라운드에 올라선 넥센 투수 황덕균. 선수들의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네봤습니다.
프로 입단 15년 만에 거둔 첫 승에 동료들이 기념이 될 만한 세리머니를 생각하다 황덕균 혼자 선수들을 맡게 된 겁니다. 인생에 담긴 공, 정말 이 공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2002년 설린 인터넷골을 졸업하고 그해 두산의 2차 4라운드에 지명된 유망주였지만 프로 무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방출로 4회인 야구를 전전했고 지난해 말 KT에서 다시 방출 통보를 받은 뒤 은퇴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보다는 좀 안 됐으니까 정말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둬서 포기의 순간 가족의 위로가 큰 힘이 됐습니다. 끝까지 해보라고. 일단은 외국인 됐든 어디든 당신이 야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계속 해. 스타 선수보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저를 봤을 때 저 선수도 이렇게 절실했는데 저렇게 되는데 나라도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수? 황덕균의 진짜 야구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테마 인터뷰 박상준입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국내 팬들과 만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의 성공은 재현하기 어렵다며 한국 감독직을 다시 맡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감독직에 대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중국 진출 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내일 모처럼 전국에 가을비가 옵니다. 새벽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10에서 50,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을 햇살이라기엔 매우 뜨거웠죠. 해가 지면서는 날이 좀 선선해졌고요. 남부 일부에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도 물러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청주가 25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까지는 덥겠습니다. 광주,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 강릉 24도, 울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영동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당분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어떤 모임이건 간에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걱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영남 지역의 지진 때문에 민심은 흉흉합니다.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내후 외환이라고 할 만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신뢰를 잃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가히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3부의 지도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